네, 판매자와 유인 부분은 이 전장을 무엇을 했는가 생각하면은 소비자와 유인이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어, 소비자와 유인에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최적화를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와 유인에서 쓸 때는 세 가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가. 그쵸? 여기 보면 세 가지 보면 당신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선호하는 거를 어떻게 좀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함수화시킨다거나 또 좀,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좋아하는 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제약 조건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최적화를 여러 부분으로 한번 해봤어요. 어, 판매자도 마찬가지죠. 뭐. 판매자 있을 때는 뭐냐면은 고려사항들이 소비자 유인처럼 고려사항들이 몇 개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판매자 같은 경우는 세 부분을 나눈다. 생산을 어떻게 하냐? 그 생산하면은 생산해서 판매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윤을 얻을 수가, 그러니까 매출을 얻을 수가 있는데 생산에 따르는 비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수입이라는 것은 이익과 수입은 좀 다른 게 수입은 매출이죠. P 곱하기 Q, 그렇죠?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좀 우리가 좀 천천히 찾아볼 거고요. 그래서 이 6장 판매자 유인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비용에 대한 얘기, 음, 비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어, 잉여,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비용과 시장 가격 간의 차이. 그래서 그 가격이 자기 비용보다 높다 그러면은 뭐 자기 이득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잉여라는 것을 뭐 땡큐라 막 이렇게 소비자 잉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완전 경쟁 시장을 주로 대부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격에 대한 결정력이 없어요. 각 생산자들이. 그런데 뒤에 이제 독점이나 과점이나 이렇게 좀 얘기할 텐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닐 경우에는 그 생산자들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최적화는 그 행태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한 완전 경쟁 시장을 얘기해서, 그럴 때 어떻게, 기업들이 행위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문제는 세 부분은 나뉜다. 그래서 생산, 비용, 수입 부분이 있고 최적화하는 판매자는 한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그림으로 여러분을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생산 또는 수입이라고 할까요? 생산, 수입. 수입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겠죠. 생산이라는 것은 이제 수량만 관련된 건데 수입이라는 거를 좀,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적화라는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뭐 생산을 무한대로 이렇게 쭉 늘어날 수 있고 비용이 이렇게 해서 생산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수입이라는 거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비용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여기는 수량이고 가격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최적화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생산을 쭉 더 많이 할수록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더 커지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정도 있다가 점점 더 커지지 않았죠? 그럼 증폭이 될 거 아니에요, 생산을 많이 할수록. 이랬을 때는 최적화라는 게 필요 없죠.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생산할수록 더 이윤을 낸다. 그러니까 이윤이라는 것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그냥 계속 갈수록 이렇게 이윤이 많아지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수입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될 수 있고 P 곱하기 Q니까 그러니까 Q,
그러니까 완전 경제 시장에서는 수입 곡선을 이렇게 그러니까 직선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P 곱하기 Q니까. Q를 생산할수록 가격은 우리가 그 완전 경제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들은 가격 설정 기능이 거의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P를 주어진 걸로 생각한다면 그냥 수입은 직선으로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근데 비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비용이 증가하는지 어떻게 증가하는지는 이 장에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이럴 때는 최적화가 되는 거죠. 이게 총비용 함수거든요. 여기는 이제 비용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어떨 때 최적화가 될까요? 여기서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적화는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더라도 어디서 이윤이 극대화될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수입 함수 이 곡선하고 비용 함수하고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그렇죠? 여기 이런 데가 이제 이윤이 극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윤으로 따진다면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는 이제 비용과 수입이 똑같으니까 이 부분 0이 되겠고 이윤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을 때 이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 최적화되는 지점은 기울기랑 관련됐다. 기울기는 뭐죠? 한계 개념이라 했잖아요. 한계, 그죠? 그래서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 그죠? 이 차이가 0이다. 또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진 점에서 최적화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마진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랑은 좀 유사하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 장에서.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2번에서 최적화하는 판매자는 한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기울기랑 관련돼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요 총수익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직선이죠. 총수익 곡선은 그러니까 총수익 곡선은 직선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계속 똑같죠. 상수죠. 그렇죠? 기울기는 일정한 거고 요건 어떻게 돼요? 총 비용 함수는 기울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시점에서 A라는 시점에서 기울기는 어느 게 더 크죠? 자, 한계 수입 있죠. 총수입 곡선의 기울기. 한계 수입, 그러면 기울기가 이게 한계 수입이 되겠고요. 여기서 비용의, 이 총비용 곡선의 요 기울기, 요 점 있잖아요. 그렇죠? 한계 비용. 어느 게 더 커요? 요 기울기보다는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한계 수입이 한계보다 크잖아요. 이럴 때는 더 생산하자. 그렇죠? 근데 반대로 여기 만약에 여기 B라는 점을 한번 찍어볼까요? B라는 점에서 이 한계 수입 기울기 있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 요거 있잖아요. 요 기울기 요거랑 요 점에서 B라는 점에서 이 기울기 어느 게 더 커요? 비용의 기울기가 훨씬 더 크죠, 그렇죠? 가팔르죠. 그럼 오히려 요 B라는 점에서는 한계 비용의 그러니까 총 비용 곡선의 기울기인 한계 비용이 총 수익 곡선의 기울기인 한계 수익보다 더 이렇게 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덜 생산하라는 얘기죠. 생산량을 줄여라.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균형이라는 점이 여기 별표로 된 점이 있는데 이렇게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큰 점, 여기 A라는 점. 이랬을 때는 생산을 늘려라. 그렇죠?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클 경우에는 줄여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별표로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계라는 개념보다도 그러니까 추가로 했을 때 그러니까 한계라는 것이 한계가 미분을 했을 때 아주 작은 변동인데 한계라는 것이 한계라는 원이라는 개념이랑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한계 수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를 추가했을 때 들어들이는 수입이
한 개를 추가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윤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럴 땐 더 생산해라. 그죠? 이건 어떻게 돼요? 한 개를 추가적으로 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개를 추가적으로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더 생산하라. 그죠? 그래서 최적 조건은 이 같아지는 점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계적으로 한다는 개념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급곡선은 다양한 가격 수준에서 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에서 나타낸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공급곡선이라는 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한계 비용이 되는 거죠. 한계 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시장 가격과 한계 비용 곡선 간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계 비용 곡선이 이게 공급 곡선이 되니까 어쨌든 간에 QP 이렇게 있었을 때 비용 곡선이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돼 있고 가격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예? 왜냐면 시장 가격이라 했죠. 여기서 완전 경쟁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공급업자가 가격을 조정 못하기 때문에 이건 주어진 거라고 따진다 그러면은 자기 공급 곡선은 이렇게 돼, 자기 한계 비용은 이렇게 돼 있고 가격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한계 비용만큼만 받을 수 있으면 자기는 만족을 해요. 근데 시장에서 요만큼 가격을 높게 주네. 그러니까 이건 땡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차이들의 합을 다 구하면은 이것이 생산자 잉여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도 좀 핵심 개념이니까 뒤에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는 이윤기에 근거하여 시장에 진입 또는 퇴출한다. 그렇죠? 이윤이 나면 당연히 장사를 하겠죠. 손해가 나면 당연히 장사 안 하겠고. 그런데 보면은 이것도 이제 조업 중단 조건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단기 중단 조건과 장기 중단 조건이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증거에 근거한 경제학에 그래서 에탄올 보조금은 에탄올 생산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이 질문은 좀 나중에 대답을 할 텐데 보조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윤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을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근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뒤에 이제 좀 시스템 좀 뭐냐 이렇게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5년 전에는 이게 좀 5년 전 그 이전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옥수수 같은 거를 기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얘기할 거는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번 챕터 말고 뒤에 챕터 가보면 독점이랑 과점 다 한다 그랬죠? 차이점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죠, 이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 않다. 그래서 그 어떤 판매자들도 시장 가격은 그냥 주어진 걸로 인식을 한다. 그 다음에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다. 그 다음에 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동일한 제품,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을 수많은 생산자들이 있으니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너무 많은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있으니까 개별 공급자들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은 어떤 구매자나 판매자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 않다. 그래서 너무 많은 소비자 및 생산자가 존재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은 되게 작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동일한 제품 판매한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의 옥수수가 모두 동일하다면 어떤 농부는 그가 판매하는 옥수수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없다. 왜냐하면 수많은 농부들이 똑같은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콩이나 옥수수 재배하는 농부가 다수가 왜 곡물 저장에 투자를 할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격 수용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격의 변동성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선물 시장을 이용하거나 또는 저장을 해가지고 자기의 가격 맞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격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 주어진 가격에서 자기네들은 최선을 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판매자의 조건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판매 이제 여기서 이윤국대화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 이윤국대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제품을 만들까? 그다음에 비용은 얼마일까? 그다음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이 문제를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케이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거든요. Y는 KL. 그래서 생산이라는 것은 자본과 노동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본과 노동의 함수. 자, 근데 여기서 그 노동은 당연히 여러분들 노동이 뭔지는 좀 알겠죠, 그렇죠? 자본이 뭘까 이거 자본. 자본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자본주의, 그다음에 파이낸스에서 자본, 자기 자본 여러 가지 이렇게 있고 있는데 경제학에서의 자본은 파이낸스 재무나 경영에서 얘기하는 자본이랑 좀 달라요. 자본은 돈이 아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재무에서는 자본이라는 것이 돈이다. 뭐 그러니까 돈을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그냥 투입물이에요. 투입물. 기계나 설비. 이런 것들 자본이라고 그러죠. 생산에 필요한 것들. 하여튼, 여기서 보면 당신은 케이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걸 투입 요소를 써가지고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산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뭐냐면, 얼마만큼의 투입 요소를 사용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적의 K, 자본과 최적의 노동을 고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본을 쓰고 노동을 고용해서 최적의 산출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K를 쓸 경우에는 어떤 비용이 발생하죠. 기계나 설비를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분야도 비용이 들고 되고 노동을 사용하려고 해도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생산을 하고 싶은데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소비자 유인했었을 때 선택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서 선택을 하고 싶으면은 많이 선택할수록 만족도는 높아지는데 제약 조건 예산 제약 같은 게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경제학에서 단기라는 거 단기와 장기 이게 중요하죠. 재무에서는 경영학이나 뭐 투자 같은 거 했었을 때 단기 투자, 장기 투자 또는 장기 금리 뭐 이렇게 했었을 때 보면은 단기와 장기의 차이를 보통 1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기간으로 특정한 연도, 시간 요걸 해서 단기, 장기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단기와 장기는 특정한 연, 월 이렇게 구분하진 않아요. 단기는 뭔가 변할 수 없는 거죠. 변하지 않는 상태를 단기라고 하는 거고, 장기는 무언가가 변화할 수 있는 기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투입물 중 일부는 변경될 수 없는 기간.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할머니 댁,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할머니 댁에다가, 여러분들 부모님이 기름 보일러를 사주셨어요. 자, 기름 보일러를 사주셨는데,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원유 가격이.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기름 보일러 쓰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단기 같은 경우는 기름값이 막 오르더라도 기름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보일러 쓰는 형태는 단기적으로는 변경될 수가 없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기름 보일러를 이렇게 설치해 드렸더니 한 달에 보일러 값이 한 100만 원 나오더라. 자, 단기 이번 겨울은 이렇게 그냥 보일러를 떼고 살 수 있지만은 너무 비싸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됐어요? 궁극적으로는 보일러를 좀 더 효율적인 걸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그 보일러 선택에 있어서 그 자본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례가 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단기에 당신은 오븐을 살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오늘의 케이크를 굽고 있다면은 당신은 오늘 가지고 있는 오븐의 수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있는 오븐보다 더 많은 오븐을 이용해서 케이크를 구울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장기는 어떻게 돼요? 모든 투입물이 변경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에 당신은 오븐 한 개를 더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방 하나 더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탄력도라고 배웠었죠. 우리가 수요 탄력도도 배웠었죠. 수요 탄력도가 뭐죠? 가격이 변하면은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몇 퍼센트 변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뭔가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덜해요. 근데 장기로 가면은 민감도가 상당히 커지죠. 탄력도도 상당히 더 커지죠. 왜냐면은 장기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비용에 대해서도 가변 요소가 있고 고정 생산 요소가 있죠. 그래서 total cost. 그래서 총 비용이라는 것은 total FC라 해서 그 fixed cost, 그러니까 고정 비용. 그래서 총 비용은 총 고정비, fixed cost고 variable cost라 해서 변동비. 그죠? 변동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죄송합니다. 이거 보면은 1일 산출량 이렇게 첫 번째는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용된 근로자 수 이렇게 됐을 때, 세 번째는 한계 생산물 이렇게 돼 있죠. 한계 생산물이 뭐죠? 추가적으로 투입됐을 때 얼마나 바뀌느냐,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봤을 때 한계 생산물을 쭉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처음 사람 죄송합니다. 네. 지금 첫 번째 고용되니까 얼마 생산됐죠? 100이 생산됐죠, 그렇죠? 2명을 고용하니까 얼마 됐죠? 207이 됐죠. 그래서 한계 생산물은 0에서 한 사람 고용했을 때 100이 늘었고, 그렇죠? 1에서 2 추가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한계라는 것이 하나, 원이라는 개념과 좀 유사하다 그랬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했을 때, 2명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107개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쭉 보세요. 여기까지는 4명 고용할 때까지는 한계 생산물이 늘어나네, 그렇죠? 그 다음에 5명째부터는 추가적으로 했을 때 한계 생산이 좀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세 번째 열의 한계 생산물 어떻게 산출되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쉽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계 생산물 열에서 보는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봤던 것처럼 4명 고용할 때까지는 한계 생산물이 늘어나네. 그 다음부터 떨어지네, 그렇죠? 왜 그럴까? 그래서 초기에 소수의 근로자와 함께 증가한다. 그렇죠? 4명까지는 추가로 고용할수록 더 많이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는 여기까지는 4명까지는 전문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런 예를 한번 사례를 볼게요. 자, 우리가 생산을 할 때 하나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닌데, 그래서 K 자본의 예를 4개의 컴퓨터로 한번 볼게요. 자, 4개 컴퓨터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공장에서 4개 사놔서 더 이상 증설을 안 해요. 4개만 사겠다, 그러면은, 한 명을 고용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이 있을 때 한 명이 4개의 컴퓨터 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있고, 2명을 고용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2명을 고용해도 어차피 2개 컴퓨터만 있으면 되죠. 3명은 어떻게 돼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본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본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인원이 들어올 때까지는 뭐, 한 개 생산물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5명을 고용했을 때 4개 컴퓨터를 한다 그러면 조금씩 나눠서 써야 되는 게 있겠죠. 그렇죠? 효율성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요런 사례를 뭐라 하냐면, 이건 전문화. 그죠? 한 개 생산물은 초기에 소수의 근로자와 함께 증가할 수 있다. 전문화를 통해서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하면은, 예전에는 한 사람이 이거저거 할 거를 4명이서 해서 분업을 해보면은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반에. 실제로는 경제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량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별로 고려를 안 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소수일 때는 전문화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문화와 함께 더 일할 때 더 효율적이게 된다. 그래서 4번째까지는 증가하더라. 우리가 봤었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은 한계 생산물이 감소한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죠. 그래서 특정한 점 이후부터 추가적인 근로자는 그 전 근로자보다 더 작은 선출물을 생산한다. 이게 5명부터 있죠, 아까. 자, 다시 한번 넘어가면은. 그렇죠, 그렇죠. 5명째부터는 한계 생산이 좀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4대 있는데, 4명까지는 전문 활동에서 이렇게 좀, 오히려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지만, 5명째부터는 자본이 고정돼 있어서, 그죠? 예로서는 컴퓨터가 4대밖에 없는데, 5명이나 6명에서 4명의 컴퓨터를 쓰려고 그러면은 생산에 있어서 병목 현상이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로자들이 기계 사용을 위해서 기다리겠다는 등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수학 체감 지점은 4번째 근로자 이후부터 이렇게 발생하더라. 그렇죠? 한계 생산물은 의미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그래프로 했을 때 어떻게 되면은 노동을 공유했을 때 생산물을 어떻게 됐었냐면 처음에는 4명까지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여기 데이터 보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왜 투입이 더 됐는데 떨어질 수도 있느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오히려 방해되는 거죠, 그렇죠? 점점 더 많은 근로자들이 추가되면은 그들은 서로 방해가 돼서 실제로 산출중에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생산 관련해서 우리는 사실 경제학에서 우리 분석할 때는 이 부분은 분석 안 해요. 이 부분도 사실 분석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거는 뭐냐면 한계 생산 체감 법칙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학적인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본 것처럼 한계 생산이 의미되는 지점은 39명 고용했을 때죠. 이때는 마이너스 되는 게 좀 보이죠. 자, 생산 비용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미시경제학에서 완전 경쟁, 독점, 복점, 그다음에 이렇게 됐었을 때 비용 곡선이 어떤지를 좀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독점이나 가점했을 때 생산 또는 수익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가격에 영향력을 미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차이를 두고 계속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고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졸업하고 어느 회사에서 경제 관련된 시험 본다 그러면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비용은 생산 비용이다. 생산 비용은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비용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고 변동비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비용이라는 것도 뭐냐면 요소별로 하면은 자본 비용이 있고 노동을 사용하는 노동 비용이 있고요.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한번 뒤에서 보면은 요 부분에 좀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보조 자료도 이 챕터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이 캠퍼스에 보면은 생산 비용 관련된 보조 자료 있어요. 그 얘기도 좀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총 비용은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이 있더라. 그렇죠? 가변 비용이라는 것은 뭐죠? 수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비례해서 변화하는 비용. 가변 비용이죠. 그렇죠? 고정 비용은 뭐예요? 생산량과 상관없이 드는 비용. 그렇죠? 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Q라고 돼 있으면은 절편이 있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그림을 총 비용을 그린다 그러면은 요 부분은 고정비고, 그렇죠? 나머지는 이 수량에 비례해서 이렇게 변한 비용은 이 부분은 가변 비용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변 비용은 산출량이 변함에 따라서 변한다. 고정비는 요 그대로 이렇게 산출량 변화돼도 안 변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고정비용은 산출량이 변함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또 다른 종류의 비용은 기회비용 또는 암묵적 비용 이런 얘기 배웠었죠. 우리가 회계적 이용은 회계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또 다른 비용은 그 명시적 비용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화폐적, 암묵적 비용도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대체적 이용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커피 머신을 사세요. 커피숍을 하기 위해서 커피 머신. 커피 머신이 200만원 들었다. 그럼 여러분들 비용이 200만원이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커피 머신 안 사고 200만원을 예금했다 그러면 얼마나 이자를 할 수 있었느냐. 포기하게 된 이자 비용까지 다 포함시킨 거죠. 이런 것들이 기회비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커피점을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커피점 했을 때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장사니까 인건비 안 들어서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경제적인 사고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이 커피숍을 운영을 안 하고 취직을 했다 그러면 얼마를 벌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런 것도 기회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비용이라는 것은 화폐적 명시적 비용. 요거를 또 다시 얘기하면은 회계적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회계적 이윤. 그죠? 회계적 비용에서 암묵적 비용. 요걸 뭐예요? 기회비용을 더한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한계 생산물, 가변 비용, 고정 비용 쭉 나오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보면은 한계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고용했을 때 그런 한계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가변 비용, 고정 비용 이런 거는 다 Q랑 관련돼 있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보시죠. 자, 근로자 수 여기 일간 생산량 총 생산량이 되어 있죠. 근로자 수 있고 한계 생산물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근로자 수 이렇게 하나 추가됐을 때 추가적으로 얼마나 생산하느냐 그렇게 되니까 100, 107 요거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아까 본 것처럼 쉽게 계산되겠죠. 그렇죠? 자, 가변 비용은 뭘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근로자 1인당 임금은 70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을 추가적으로 고용할 때마다 가변 비용은 72불씩 증가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고정 비용은 어떻게 되죠? 고정 비용 보면은 뭐 수량이나 뭐 사람 고용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고정 비용은 그냥 200으로 쭉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근로자 고용 추가적으로 고용할 때 가변 비용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총 비용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근로자를 고용할 때마다 총 비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더 가변비랑 고정비랑 하면 이렇게 쭉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평균 총비용, 평균 고정비용, 이거는 그냥 Q로 나누는 거예요. 수량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 총비용 272 이런 거를 이 총 수량으로, 그렇죠? 생산량으로 나누는 거죠. 자, 이거 왜 이렇게 나누는 게 왜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보면은 그래프상으로 좀 보려고 그럴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좀 얘기할게요. 이윤이라는 것은 이윤은 그래서 매출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죠. 그렇죠?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총 매출은 그냥 판매한 수량 그 가격이 있고요. 판매한 수량이 있죠. 그렇죠? 총 비용은 뭐예요? 그냥 여기다 그냥 총 비용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그렇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좀 잘 아세요. 그 뭐냐면은 이 Q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죠? 그냥 총 비용을 Q로 나눈 거죠. 이게 뭐예요? 총 비용을 Q로 나눈 거를 평균 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윤이 0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넣으면은 총 매출이 총 비용과 같은 거, 그죠? 이랬을 때는 이윤이 0이 된다. 이건 알 수 있고요. 알 수 있는데 P가 총 평균 비용을 그냥 나중에 보면은 에버리지 토럴 코스트라고 할게요. 에버리지라서 평균을. 자, P가 가격이 평균 총 비용이랑 같아야지 이윤이 0이 된다. 이 조건을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이윤은 총매출 총비용이다 이렇게 놓고 여기가 이윤이 0이 되는 시점이 Q로 나눴을 때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P는 평균 총비용이랑 같아지는 점이 그냥 이윤이 0이 되는 점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좀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Q로 나누고 이렇게 하냐면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이게 P하고 Q의 관계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비용 같은 거 놓고 요거 곱하기 Q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곱하기 형태가 되거든요. 면적을 구할 때. 그랬을 때 보면 이렇게 좀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Q로 묶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평균 총비용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변비, 변동비 구했던 거에서 총비용을 구해서 이걸 나누기 Q로 나눠주는 거죠. 이 271을 이게 이때 총비용이 이랬을 때 생산량이 100이었으니까 2.72가 되겠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돼요? 344 총비용이었을 때 생산량이 그러니까 생산량이 207이었을 때 344버렸으니까 이 평균 총비용은 166이 되는 거죠. 평균 교정비는 뭐야? 그냥 요 1번에 있는 수량을 총 고정비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총 고정비를 총 생산량으로 나누면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고 쭉 되겠죠. 평균 가변 비용도 마찬가지로 자 일단 예를 들어 207일 때 한번 볼게요. 207일 때 가변 비용이 144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변 비용을 총 생산량으로 나누면은 0.7 이렇게 해서 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한계 비용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총 비용 있죠? 총 비용이 여기서 어떻게 변했어요?
총 비용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계적으로 변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계 비용은 뭐예요? 아이고. 한계 비용은 뭐였죠, 우리가? Q가 1단위 변할 때 총 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기울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총 비용, 우리가 총 비용 이렇게 쭉 있다 그랬을 때, 미안합니다. 총 비용이 이렇게 쭉 있다 그랬을 때, 이 기울기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였냐? 그러면 총 비용 이거잖아요. Q가 변할 때 비용이 어떻게 변하냐. 근데 여기서는 그 파워포인트에서는 Q가 1단위로 이렇게 변하지 않죠. 총 비용도 1단위로, 그러니까 Q가 1단위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를 유사하게 이렇게 총 비용 이렇게 계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요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00에서 207로 변할 때 100에서 207로 변할 때는 어떻게 되죠? 수량은 얼마나 변했죠? 107이죠. 총 비용은 얼마나 변했죠? 207에서 304. 그럼 이게 제대로 이게 0.67이 맞나요? 한번 해볼까요? 수량은 어떻게 변했었죠? 100에서 207이니까 207 빼기 107, 그쵸? 100. 근데 비용은 얼마나 변했죠? 잠깐만요. 총 비용은 272에서 344로 바뀌었죠. 344 나누기 272. 그러면 0.67 정도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그러니까 총 비용 변화를 총 수량 변화로 이렇게 나눈 것이 한계 비용이었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쭉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뭐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 감염병, 고정병, 총비용, 그다음에 평균 총비용, 평균 고정병, 평균 감염병이 다 구했고 한계 비용도 구했었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질문이 뭐냐면은 평균 고정 비용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 보시면은 평균 고정 비용은 쭉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고정비는 생산량이 변하더라도 비용은 안 변해요. 그럼 평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Q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Q로. 수량으로. 그러니까 많이 수량이 늘어날수록 그냥 똑같은 비용을 나누니까 훨씬 더 많이 생산할수록 평균 고정비는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현대자동차가 울산에서 뭐 1조짜리 공장을 하나 새로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공장을 지었죠.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생산하는 거죠. 자동차를. 자, 고정비는 얼마일까요? 물론 1조 중에서는 예서 뭐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자본 있잖아요. 그걸 자본이라 그랬죠. 생산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경작에서 자본은 돈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산할 때 물론 자본 같은 거 써긴 했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토지 같은 거 막 이렇게 해서 5천억 정도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고정비는 5천억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한 대 생산하는데 1,000만 원이 들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총 비용은 얼마 들을까? 자동차 한 대 할 때는. 뭐 1조에다가
생산할 때마다 500만 원 든다면 1조에다가 5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두 대 그러니까 고정비는 그냥 1조죠. 한 대 생산할 때. 그 두 대, 평균 고정비가. 근데 두 대 생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1조를 두 대로 나누는 거죠. 평균이니까. 그러면은 비용이 5천억으로 확 줄죠. 10대 생산하면 어떻게 돼요? 1,000억으로 확 줄죠. 그래서 고정비는 많이 생산할수록 무조건 떨어져요. 그죠? 자, 두 번째. 평균 가변 비용은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나중엔 증가한다. 가변 비용. 우리 여러 가지 아까 봤었죠. 뭐 가변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이유. 전문화 같은 거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아까 했었을 때 보면은 한계 비용은 또 마찬가지로 좀 줄어들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자, 한계 비용 우리가 얘기했었고요. 그래서도 본 것처럼 한계 비용이 감소하는 구간이 있죠. 그렇죠? 감소하다가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여기서 증가하죠. 그렇죠? 이게 나중에 보면은 그 비용 같은 경우도 규모의 경제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효율성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 생산했을 때는 좀 비싸다가 조금 더 생산할 때는 좀 비용이 싸지다가 근데 어느 시점을 지나서는 다시 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계 비용은 처음 아주 짧은 구간에는 감소하지만은 얼마 지나서 궁극에는 한계 비용은 증가한다. 체증한다. 그렇죠? 자,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은 그래프를 어떻게 구하죠? 자, 한계 비용 기울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계 비용을 봤을 때 보면은 처음에는 좀 줄어지게 하지만 이렇게 좀 떨어지게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체증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기울기가 갈수록 가팔라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아까는 이 그래프에서 한계 비용은 좀 초반에는 이렇게 좀 줄어들다가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었죠. 평균 가변 비용은 이렇게 좀 올라갔었고 평균 총 비용은 이렇게 좀 내려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올라가죠. 평균 총 비용이 내려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요. 고정비가 그냥 수량을 나누다 보면은 평균 고정비는 이렇게 쭉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랑 아까 했을 때 평균 가변비, 그죠? 평균 고정비 이거랑 합치면은 평균 총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좀 고정비가 역할하는 게 커가지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평균 총비용이 좀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지나서 가변비용 쪽이 좀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한계와 평균 사이. 그러니까 일단 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 한계와 평균은 여러분들 학점이랑 똑같아요. 평균은 여러분 평균 학점. 한계라는 것은 바로 추가적으로 수강했을 때 듣는 학점이죠. 그래서 한계가 평균 아래에 있으면 평균은 감소한다.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평점은 3.0인데 한계 평점 하나 추가적으로 했는데 2.0이에요. 그렇죠?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되세요? 3.0 잘 받았다가 2점 하나 추가했을 때 2.0이면은 평균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평균 총비용 여기 평균 총비용 밑에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한계가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평균 총비용은 계속 요 구간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요 지나면 어떻게 되죠? 추가적으로 드는 학점이 평균 학점보다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부분은 계속 평균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한계 비용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보조 노트를 좀 나중에 얘기할 텐데, 한계 비용은 항상 평균 총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을 통과해요. 이건 제가 수학적으로 좀 증명을 해드릴게요.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계 비용과
평균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이 최저가 되는 거고, 요거보다 낮으면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MC가 낮으니까, 추가적으로 줬을 때 점수가 낮아지니까 이게 평균이 떨어지고, 그죠? 지나면서는 한계 비용이 추가적으로 듣는 학점이 평균보다 높으니까 평균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최저가 되는 건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학적으로도 좀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해도를 측정하는 거 여기서 어느 한 친구는 계절적 수요가 있는 호텔을 소유하고 있다. 호텔 운영에 따른 일간 평균 총비용은 75불이다. 자, 비수기의 그녀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방 하나에 70%를, 그러니까 70불에 잘 수 있냐고 누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제안이 평균 총비용보다 작았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화가 나서 당신에게 맞다. 이게 좋은 의사결정이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평균 총비용하고 이 평균 총비용을, 그러니까 총비용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총 고정비용, 그 다음에 총 변동비용. 이건 fixed 고정비용, 이건 variable, 그래서 변동비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Q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비용을 했을 때 이게 평균 총비용, average total cost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average total fixed, 그러니까 average 평균 고정비용, fixed cost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평균 변동비용, average variable cost로 이렇게 할게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봤을 때 fixed cost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좀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사결정인지 여부는 총비용 가운데 고정비용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고정비용 비중이 높다 그러면은 방을 비워두더라도 그 고정비용은 지출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고정비는 계속 지출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사실 이 부분이 크다 그러면은 이 변동비는 작으니까 그냥 요거를 그냥 70%를 받아서 이렇게 영업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변 비용만 초과한다면은 어떤 제한도 받아들여내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왜냐면은 변동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 장사를 해서 변동비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고정비 손해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정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